2024년 12월 15일 서울 청담동 골목길. 시계 바늘이 밤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무거운 파출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고급 빌라촌의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 집을 돌며 청소와 집안일을 마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후. 정민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겨울 하늘에서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온 것을 후회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42세의 정미에게 파출부 일은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 신은철을 건설 현장 사고로 잃고 난 후 20세 딸 지우와 시어머니를 혼자 부양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집을 돌며 청소와 집안일을 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지우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대학생이 된 딸아이는 요즘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절대 휴학은 시킬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요. 신은철. 5년 전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한건설 시공팀 부장이었던 남편은 용인의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새벽에 현장 점검을 나간다고 했던 그가 저녁 무렵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민은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로등이 깜빡거리는 골목길은 유독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집들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누군가가 늦은 귀가를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발소리는 정미가 걸음을 멈출 때마다 함께 멈췄고 다시 걸을 때면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상해. 정미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요? 요즘 여성 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특히 이런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침착해, 정미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어서 정민은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훤칠한 체격,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특유의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착각일 것입니다. 5년 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비슷한 사람을 보고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정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재빨리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정미에게 들키는 것을 피하려는 것처럼요. 잠깐만요. 정미가 소리쳤지만 이미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적막한 골목을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 그 걸음걸이, 그 어깨선은 분명히 신은철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녀였기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미야, 정신 차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겠어.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왜 정미를 보자마자 도망가듯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골목에서, 이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연에 일치치고는 이상했습니다. 정민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며 걸었습니다. 혹시 또 그 남자가 나타날지도 모르니까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며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남자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집까지 가는 동안 정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현장 점검을 나간다고 나간 남편이 저녁 무렵 회사에서 온 전화로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 병원에서 확인한 남편의 차가운 시신. 그리고 장례식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확실했는데 방금 본 그 남자는 왜 그렇게 남편과 닮아 있었을까요?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20살이 된 딸의 얼굴에는 어른스러운 근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응, 마지막 집 청소가 좀 오래 걸렸어. 정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아니야, 그냥 비 맞아서 좀 추웠을 뿐이야. 빨리 씻고 자자. 그날 밤 정민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남자의 뒷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착각이었을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분명히 신은철이었습니다. 정미야. 꿈속의 은철이 그녀를 부르는 순간 정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창가로 다가가 어둠 속을 내려다봤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또 나타날까봐, 하지만 동시에 정말 나타나기를 바라는 복잡한 마음으로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이미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정민은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뭔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민은 그 골목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이 근처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정말 남편이라면 왜 5년 동안 숨어 지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수많은 의문들이 정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그 남자를 다시 만날 때까지는 이 의문을 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일찍 그 골목을 지나다니며 그 남자를 찾아보기로요. 만약 정말 은철이라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5년 전 그날처럼요. 다음 날 오후 2시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청담동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최민호 전무의 저택에서 파출부 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남자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정미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최 전무의 집 관리인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꼼꼼히 청소하려고요. 정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최민호 전무의 집은 청담동에서도 손꼽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3층 규모의 유럽식 건물에 넓은 정원까지 갖춘 이 집의 시세는 최소 50억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대한건설 전무 정도면 이런 집에 살 만도 하지만
정미에게는 그저 남의 집일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2층 서재도 청소해 주세요. 전무님이 특별히 부탁하셨거든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서재요? 정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평소에는 출입 금지였는데 오늘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책상 위 서류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건드리지 말라고요?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데. 오후 3시 최 전무가 회사에 간 사이 정미는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층 거실과 주방, 식당을 깨끗이 치운 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서재 문 앞에 서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뭔가 찾을 수 있을까요? 서재 문을 열자 고급 원목으로 만든 책장들과 커다란 책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대한건설 관련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미는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하면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책장 사이사이를 닦으면서 슬쩍 서류들을 훑어봤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업무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을 닦으면서 우연히 서랍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눈에 띄는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린파크 프로젝트 기밀이라고 적힌 빨간 파일이었습니다. 그린파크? 그게 은철이가 마지막에 담당했던 프로젝트 아닌가? 정미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프로젝트 개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용인에 짓는 500세대 규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총 사업비 5천억 원. 그리고 수석 설계 담당자로 신은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은철이가 담당했던 프로젝트구나.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원가 절감 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적힌 내용들이었습니다. 철근량 30% 감소. 콘크리트 강도 기준 20% 하향 조정. 중국산 저가 자재 사용 승인. 집안조사 결과 조작 완료. 정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실공사 지시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은철 문제 해결 방안 최민호. 일시 2019년 3월 15일. 장소 37번 현장. 방법 사고로 위장. 결과 처리 완료. 정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죽이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처리 완료라는 말은 그들이 정말로 은철이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어젯밤에 본 사람이 은철이일 수도 있겠네. 정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문서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증거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요? 등 뒤에서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민호 전무가 서재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 청소하고 있었는데요. 정미는 재빨리 휴대폰을 치마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왜 내 서류를 뒤지고 있죠? 최 전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류요? 저는 그냥 청소만 했는데요. 서랍이 열려 있어서 닦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최 전무는 천천히 정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정미 씨 맞죠? 혹시 신은철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정미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은철이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신은철이요? 저는 모르는 이름인데요.
정민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정말 모른다고요? 최 전무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신은철 말이에요. 부실 공사를 고발하려다가 사고로 죽은 그 사람. 정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정하면 자신도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파출부일 뿐이에요. 최 전무는 한참 동안 정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파출부라. 그럼 앞으로도 열심히 청소나 하세요. 단 기억해 두세요. 이 집에서 본 것들은 절대 다른 곳에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정미를 지나쳐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파일이 원래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청소는 여기까지 하세요. 돈은 관리인에게 받아가고요. 정민은 서둘러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방금 전 최 전무의 눈빛에서 사례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 전무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찍어온 사진들을 다시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살해당할 뻔했고 어젯밤에 본 그 남자가 은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요. 내일은 반드시 그 남자를 찾아서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최 전무가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이런 위험한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내일 밤 10시 같은 골목에서 만나자. 혼자 와라. S. 정민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S. 혹시 신은철의 S일까요? 정말 남편이 살아있는 걸까요? 내일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밤 9시 50분, 정민은 약속 장소인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올까요? 정민은 손목시계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함정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간절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정말 은철이라면 5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정확히 10시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걸음걸이와 체격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정미로부터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만이 적막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미야.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미는 확신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천 번도 넘게 들었던, 그리워서 꿈에서까지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은철이, 정말 당신이에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수염이 자라 있었지만 분명히 신은철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미야. 정말 미안해. 은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요? 왜 5년 동안 우리를 속였어요? 정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우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알아요?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은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왜요?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곁에 있어주지 않았어요? 은철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철과 최민호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5년 전 그날 37번 현장에서 날 밀어뜨렸거든요. 뭐라고요?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린파크 프로젝트에서 부실 공사를 발견했어요. 철근량을 30%나 줄이고 콘크리트도 엉망으로 써서 이대로 가면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렸지요. 그런데 박 사장이 나를 현장으로 불러내서 은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여전히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 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박성민이라는 가명으로 숨어 지내면서 그들의 범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정민은 어제 최 전무의 서재에서 본 문서들을 떠올렸습니다. 은철을 제거하라는 명령서, 부실공사 지시서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뭘 했어요? 여러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했어요. 대한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똑같더라고요. 부실공사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은철이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요. 5년간 모은 증거들이에요. 정미가 노트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과 사진들, 도면들까지. 은철이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 수집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해요. 결정적인 내부 자료가 필요해요. 내부 자료요? 회사 내부의 이메일, 회계장부, 설계 변경 지시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정민은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그럼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뭐라고요? 저 어제 최민호 전무집에서 파출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서재에서 그린파크 관련 기밀 문서를 봤어요. 당신을 제거하라는 계획서도 있었고요. 은철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럼 최 전무가 당신 정체를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이미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서류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이름을 언급하더라고요. 안 돼요. 당장 그 일을 그만둬야 해요. 아니에요. 이번이 기회예요. 정미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저 혼자서도 내부 자료를 더 구할 수 있어요. 파출부라서 의심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절대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당신 혼자 5년 동안 위험한 일 한 것보다는 나아요. 이번에는 함께 해요. 은철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함께 한다면 은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요.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그만둬요. 알았어요. 그리고 연락을 자주 해요. 하루에 한 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요.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찾아야 해요? 은철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그린파크 관련 모든 내부 문서. 특히 설계 변경 지시서와 자재 구매 내역. 두 번째, 박영철 사장의 개인 이메일과 통화 기록. 내가 죽었다고 발표했을 때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야 해요. 세 번째는요. 회계장부. 부실공사로 절약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해요. 정민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일주일 후부터. 먼저 최 전무가 의심을 거두도록 평범하게 일해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조금씩 움직여요.
은철이 정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미야,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 부부잖아요. 그때 정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너무 늦으신 것 같아서 걱정돼요. 정미는 은철을 바라봤습니다. 딸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은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지우야, 엄마 곧 들어갈게요. 먼저 자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정미가 은철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에게는 언제 말할 거예요? 모든 게 끝나고 나서요. 그때까지는 절대 안 돼요. 알겠어요.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여보,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미가 은철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정미야. 매일 밤 너희들 생각에 잠 못 잤어요. 이번에는 꼭 성공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요. 그래요. 반드시 성공시키자고요. 정미가 돌아서려고 하다가 멈춰섰습니다. 여보. 응. 5년 동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은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요. 정말 미안해요, 정미야. 정미는 마지막으로 은철을 바라본 후 골목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은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함께 이제 시작될 위험한 일들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족의 미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대한건설과 박영철, 최민호가 저지른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그린파크 입주 예정자들의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정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대한건설이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정미는 평소와 다름없이 최 전무의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철과 약속한 본격적인 증거 수집 작전이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정미 씨, 오늘은 지하실도 청소해 주세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손을 안 댔더니 먼지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지하실이요? 정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그곳에 중요한 뭔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전무님이 출장 가셔서 3일 동안 안 계실 거예요. 이참에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3일 동안 최 전무가 없다는 것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정미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하면서 정미는 1층부터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거실 서재에서는 지난번에 보지 못한 새로운 서류들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린파크 2차 공사 계획이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습니다. 2차 공사까지 계획하고 있었구나. 정미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역시나 부실공사 지시사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하게 원가를 절감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철근량 40% 감소, 기존 30%에서 추가 감소, 기초공사 깊이 50% 단축, 화재 방지 시설 최소화,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제거. 정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니라 살인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한 계획이었습니다. 급히 휴대폰으로 문서들을 촬영한 후
정미는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넓은 지하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각종 골프용품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와인 보관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의 시선을 끈 것은 구석에 있는 철제 캐비닛이었습니다. 저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캐비닛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다행히 열쇠가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미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각종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정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개의 USB와 외장하드가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각 USB에는 날짜별로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신은철 처리, 2020년 5월 20일 그린파크 1차 완료, 2021년 12월 10일 언론 매수 등등. 이것들이 모두 범죄 증거들이구나. 정미는 재빨리 2019년 3월 15일 신은철 처리라고 적힌 USB를 꺼내 자신의 휴대폰에 연결했습니다. 다행히 스마트폰용 어댑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충격적인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철을 제거하라는 박영철의 음성 녹음 파일, 37번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사고 후 수습 과정을 담은 영상까지. 이런 악마들. 정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언론 매수 USB였습니다. 기자들과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미는 주요 파일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용량이 너무 커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정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 전무가 출장해서 일찍 돌아온 건 아닐까요? 이정미 씨, 어디 계세요? 위에서 최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는 급히 USB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하고 캐비닛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파일 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복사 중 85%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정미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발소리가 지하실 계단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재빨리 청소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는 척했습니다. 휴대폰은 재킷 안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죠? 최 전무가 계단을 내려오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지하실도 청소해달라고 하셔서요. 그런데 왜 캐비닛 쪽에 있었죠? 거기는 청소할 필요 없는데요. 아, 와인 보관고 쪽 먼지를 닦고 있었어요. 정미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전무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캐비닛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자물쇠는 그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출장이 일찍 끝나셨나 보네요. 정미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정미 씨, 최근에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지 않았나요? 정미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요? 우리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 말이에요. 혹시 신은철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최 전무는 한참 동안 정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청소마저 하세요.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이 집에서 본 것들은 절대 밖에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네, 당연히 그래야죠. 최 전무가 올라간 후 정미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복사 완료 마이너스 100%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간신히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서둘러 청소를 마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전무의 의심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은철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오늘 엄청난 증거들을 찾았어요. 정말요? 무슨 증거예요?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과정이 녹음 파일과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기자들과 정치인들을 매수한 증거도요. 전화 너머로 은철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단해요, 정미야.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최 전무가 더욱 의심하고 있어요.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이름을 또 언급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만둬요. 더 이상은 위험해요. 아직 부족해요. 박영철 사장의 개인 자료들도 구해야 하잖아요. 아니야, 너무 위험해요. 이미 들킬 뻔했는데. 한 번만 더요. 내일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은철은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요.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도망쳐요.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정민은 오늘 복사한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박영철 사장이 직접 지시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내일 꼭 모든 증거를 모아서 이 일을 끝내야 해요. 하지만 정민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가 이미 박영철에게 보고를 했고 내일은 그들이 준비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1시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최 전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박영철 사장의 개인 자료만 더 확보하면 모든 증거가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이정미 씨. 오늘은 정말 일찍 오셨네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일찍 끝내고 다른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런데 오늘은 전무님이 집에 계세요. 갑자기 몸이 아프시다고 회사에서 일찍 들어오셨거든요. 정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 전무가 집에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아, 그럼 조용히 청소해야겠네요. 네, 서재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니까 2층은 나중에 하세요. 정민은 1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2층 서재에 가 있었습니다. 박영철 사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통화 기록이 거기에 있을 텐데 최 전무가 있어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최 전무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정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정민은 걸레를 들고 있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거실로 오세요. 최 전무는 소파에 앉으며 정미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이정미 씨,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누구에게 지시받고 우리 집에 온 거죠? 지시요? 무슨 말씀이신지. 어젯밤에 확인해 봤는데 지하실 캐비닛이 열렸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파일들이 복사된 것 같고요. 정민은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들켰습니다. 완전히 들켰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캐비닛은 잠겨 있어서 열지도 못했는데요. 최 전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모르시겠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은철과 만나는 정미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죠? 신은철 아닌가요? 정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길에서 우연히. 그만하세요. 최 전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은철의 부인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5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 있었군요. 최 전무가 일어나서 정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온 거죠? 남편을 죽이려 했다고 생각해서요? 복수요? 저는 그냥 파출부일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 가져간 파일들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신은철이 어디 숨어 있는지도 말하고요.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미를 건드리지 마. 현관문이 열리면서 은철이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최 전무와의 대면이었습니다. 오, 신은철. 오랜만이군요. 최 전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5년 전에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바퀴벌레처럼 살아남았네요. 최민호, 너희들이 저지른 죄를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누가 끝낸다고요? 최 전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권총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정미가 은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역시 함정이었구나. 최 전무가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어요. 둘 다 여기서 끝이에요. 잠깐. 은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얘기할 게 있어요. 뭐요? 5년 동안 당신들 범죄 증거를 모두 모았어요. 그린파크 부실공사, 언론 매수, 정치 일로비,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모든 과정까지요. 그래서요? 그런 증거들이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당신들이 죽으면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은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뭐가 늦었다고요? 모든 증거가 이미 언론사와 검찰에 전달됐거든요. 최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김진수 기자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모든 자료를 보냈어요. 그리고 은철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라이브 방송 중 시청자 1만 5,847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전국의 수만 명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당신이 권총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습까지요. 최 전무는 당황해서 권총을 내렸다 올렸다 했습니다. 방송을 끄세요. 당장.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들이 이 집을 향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청자들이 신고했나 보네요. 은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 전무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순 없어요. 최민호 씨, 권총을 내려놓으세요. 밖에서 경찰의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전에 나를 죽이려 했던 것도 인정해요. 모든 게 녹음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당신을 죽이려 했어요. 최 전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37번 현장에서 밀어뜨렸어요. 그런데 왜 죽지 않았어요? 그린파크 부실공사도 인정해요. 인정해요. 다 우리가 했어요. 철근도 줄이고 콘크리트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어때서요? 입주민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요? 알면서도 했어요.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에요. 무기를 버려요. 최 전무는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최민호, 살인미수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고백한 모든 내용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어 증거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은철은 휴대폰을 카메라 쪽으로 돌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이 5년 전 제가 당한 일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린파크 아파트가 얼마나 위험한 부실공사로 지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박영철도 잡아야 해요. 그린파크 입주 예정자들 큰일 났네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정민은 은철의 팔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박영철도 잡아야 해요. 바로 그때 은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진수 기자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은철 씨, 방금 박영철 사장도 체포됐어요. 실시간 방송을 보고 검찰이 즉시 영장을 발부했거든요. 정말요? 네, 대한건설 본사도 압수수색 중이고요. 이번에는 확실히 끝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은철이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야,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다 끝난 거예요? 응, 이제 정말 끝이에요. 두 사람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포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대한건설 사건이 톱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신은철 씨 살인미수 사건과 그린파크 부실공사 진실 밝혀져 실시간 방송으로 자백받아내 박영철 회장도 긴급 체포. 5년간 숨어 지낸 남편과 파출부 아내의 감동적인 정의 구현. 정미와 은철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피고인 박영철에게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미와 은철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고인 최민호에게는 살인미수, 협박,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최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판사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냉혹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김진수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은철 씨, 정미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네요. 김 기자님 덕분입니다. 실시간 방송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은철이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린파크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전면 철거 후 재건축이 결정됐어요. 입주 예정자들은 모두 계약금을 돌려받고 추가로 손해배상도 받게 될 거예요. 법원을 나서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에서 세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뭘 하실 계획이세요? 김 기자가 물었습니다. 건설안전감시단체를 만들려고 해요. 은철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언론인으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 기자와 헤어진 후 정미와 은철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여보, 지우는 뭐라고 할까요? 정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놀라겠지만 이해할 거예요.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리며 지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지우가 은철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살아계셨구나.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너무 늦었지? 괜찮아요. 엄마가 다 설명해 주셨어요. 아빠가 얼마나 용감한 일을 했는지도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20살이 된 딸이지만 여전히 아빠가 그리웠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빠가 오신다고 하니까 며칠 전부터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셔서요. 거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철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살아서 돌아왔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걱정 끼쳐드렸죠. 괜찮아,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맙지 뭐. 그날 저녁 가족 4명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5년 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아빠,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건설안전 감시단체를 만들어서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일을 할 거야. 더 이상 아빠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요. 멋있어요. 저도 건축학과로 전과해서 아빠 일을 도울게요. 정말요? 네, 사람들의 안전한 집을 만드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정미가 은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파출부 일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뭘 할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우리도 힘들 때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식구들 모두 착하구나.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한 달 후, 은철은 건설안전시민감시단이라는 단체를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린파크 사건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속속 신고되고 있었고, 은철의 단체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정미는 청담동 지역의 독거노인들과 어려운 가정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파출부로 일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건축학과로 전과한 후 열심히 공부하며 아버지의 일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방학 때는 감시단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은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정미가 은철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죠?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지우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여기 보세요. 찰칵.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찍어요. 지우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4명이 함께 선체로 또 한 장. 이번에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온 가족이 함께 나온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야겠어요. 정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철이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정미야,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5년 동안 혼자서 지우랑 어머니 돌보느라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도와줘서요. 우리 부부인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보. 응?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처음부터 함께 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은철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6개월 후 은철의 감시단 활동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부실 공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정부도 건설업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린파크 아파트 부지에는 새로운 아파트가 올바른 설계와 시공으로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번에는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정미의 봉사활동도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건축학과에서 최우등생이 되었고
졸업 후에는 아버지의 감시단에서 전문가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또 다른 부실공사 사건이 은철의 감시단에 의해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영웅이 되었구나. 시어머니도 흐뭇해하셨습니다. 은철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전에 그 끔찍한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더 일찍 느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이 뭔가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저는 건축사 자격증 따기. 지우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부실공사를 적발하는 거예요. 은철이 말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는 게 소원이에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온 가족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5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찾아온 새로운 시작.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찬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